옛적에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소백산 자락의 깊은 골짜기 너머로 평안하리라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본래 인심 좋기로 소문난 곳이었으나 그의 겨울은 유독 매섭고 잔인하여 마을 사람들의 마음마저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지요.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문틈을 파고들었고 들판에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이 쌓여 길을 가던 나그네들도 발길을 멈춰야만 했던 그런 지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이 마을 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낡은 초가집 한 채에는 얼마 전 남편을 여의고 홀로 남겨진 박씨 부인과 그녀의 눈물 같은 6아이가 겨우 숨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참으로 고운 성품을 지닌 여인이었으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성실하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마자 불행은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사무제를 겨우 지내고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탐욕의 눈이 먼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서슬퍼런 호통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평소에도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기더니 아들이 죽자마자 박씨 부인을 집안의 복을 깎아먹는 불엿이라 부르며 구박하기 시작했지요.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할머니의 고함에 놀라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고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워서 택감조차 구하기 힘들었는데 방 안의 온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아이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이들을 위해 부엌으로 달려가 쌀독을 열어보았지만 그 안에는 뽀얀 먼지만이 내려앉아 있을 뿐 곡식 한 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텅 빈 쌀독을 바라보며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비록 가난해도 웃음꽃이 피던 이 방 안이 어찌 이토록 차갑게 변했는지 한탄하며 가슴을 쳤지요.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밖에서는 시동생이 들이닥쳐 방바닥을 쾅쾅 두드리며 당장 집을 비우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시동생은 어디서 구했는지 알 수 없는 낡은 종이 한 장을 흔들며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과 땅을 모두 나에게 넘긴다는 문서를 써주셨다고 말하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남편이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모르는 그녀에게 그 가짜 문서는 거역할 수 없는 법과도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옆에서 거들며 남편 잡아먹은 년이 어디서 감히 내 아들 집을 차지하려 드느냐. 당장 이 어린 것들을 데리고 나가거라. 라고 소리치며 박씨 부인의 보찜을 마당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사람의 도리보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앞서 있었습니다. 결국 박씨 부인은 제대로 된 외투 한 벌 걸치지 못한 채 6아이의 손을 잡고 정든 집에서 쫓겨나 눈보라가 치는 황량한 길가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큰아이는 겨우 10살이었고 막내는 이제 갓 걸음마를 뗀 아기였으니 이 엄동설 안에 그들이 갈 곳이라곤 눈 덮인 산길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을 주었지만 박씨 부인은 아이들을 품에 꼭 안으며 얘들아 조금만 참아라. 어머니가 어떻게든 따뜻한 곳을 찾아주마라고 말하며 억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이 안쓰러워 문틈으로 내다보았지만 최 씨의 드센 기세에 눌려 차마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눈보라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졌고 길가에 선 나무들은 괴물처럼 울부짖으며 남매의 앞길을 가로막았는데 박씨 부인은 어느 집 처마 밑에서 잠시 추위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거짓대가 붙었다며 소금을 뿌려 그들을 내쫓았고 박씨 부인은 차가운 눈바닥 위에 앉아 떨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때 막내 아이가 갑자기 뜨거운 열이 오르며 신음하기 시작했는데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는 거칠어져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겁이 덜컥 나서 아이를 들쳐 업고 미친 듯이 약방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약방 주인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귀찮은 듯 얼굴을 내밀더니 돈이 없다는 박씨 부인의 말에
단칼에 문을 닫으려 했고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할 테니 약 1천만 지어주세요라고 울부짖었지만 약방 주인은 돈도 없이 약을 탐내다니 여기가 자선당인 줄 아느냐며 차갑게 뒤돌아섰습니다. 박 씨 부인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자신의 몸을 훑어보다가 비록 해졌지만 한 번도 자르지 않았던 길고 검은 머리카락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옛날부터 여인의 머리카락은 생명과도 같다는 말을 들었지만 지금은 오직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근처 가위 가게를 찾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내놓으며 눈물로 부탁했고 주인은 헐값에 머리카락을 사들인 뒤 그녀의 머리를 거칠게 잘라버렸습니다. 짧아진 머리카락 사이로 찬바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박 씨 부인은 손에 쥐어진 작은 동전 몇 개를 소중히 품고 다시 약방으로 달려가 약을 지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약초를 다릴 곳이 없어 헤매던 그녀는 어느 무너진 사당 구석에서 작은 불을 지피고 정성껏 약을 다려 막내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다행히 약 기운이 돌았는지 아이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박 씨 부인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눈 덮인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픔에 지쳐 어머니 배가 너무 고파요라고 속삭였지만 박 씨 부인에게는 이제 단 한 푼의 돈도 남아있지 않았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 어귀로 내려와 우연히 만난 낯선 거간꾼에게 아주 저렴한 방이 있는지 물었으나 거간꾼은 그녀의 행색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그 적은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은 저 산 너머 공동묘지 옆에 있는 낡은 폐가뿐이라오. 사람들은 그곳을 송장집이라 부르며 근처에도 안 가는데 정말 가겠소? 라고 거간꾼이 물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아이들을 잃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 집으로 가겠노라 대답했습니다. 거간꾼은 의아해하며 그녀를 안내했는데 그 집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대문은 비뚤어져 있고 지붕은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서 원인 모를 죽음이 이어졌고 밤마다 죽은 자의 곡소리가 들린다는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며 그 앞을 지나갈 때면 침을 뱉고 도망치듯 지나갔지요. 하지만 박 씨 부인에게는 그 폐가조차도 차가운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기에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찬바람이 빈방을 휘돌아치며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그녀는 빗자루를 들어 방을 쓸어냈습니다. 집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정체모를 한기가 가득했지만 박 씨 부인은 아이들을 방 한가운데 모아두고 밖에서 주워온 마른 나뭇가지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불이 잘 붙지 않아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아이들은 그 연기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끼며 서로의 몸을 기대고 잠이 들려 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비록 흉가라고 불리는 이곳일지라도 저희 모자가 오늘 밤만은 무사히 보낼 수 있게 도와주소서라고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밤, 바람 소리 사이로 정체 모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니요.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방바닥 밑바닥에서 무언가 긁어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아주 가늘고 슬픈 흐느낌이 들려오자 아이들은 잠결에 깨어나 무서움에 떨며 어머니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박 씨 부인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요동쳤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기에 짐짓 태연한 척하며 바람이 나뭇가지를 치는 소리란다. 걱정 말고 눈을 감으렴이라고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지며 마치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씨 부인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곳에 정말 억울하게 죽은 넋이 있다면 그 또한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우리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등잔불을 밝혀 소리가 나는 곳을 차근차근 살피기 시작했는데 소리는 방구석에 놓인 낡은 뒤주 밑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뒤주를 밀어내자 바닥에 촘촘하게 박힌 판자들이 보였고 그 틈새로 하얀 입김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한 그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귀신이라기에는 너무나 생생한 사람의 숨결이었고 박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 판자를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판자를 드러내자 그 아래에는 어두컴컴한 지하 공간이 숨겨져 있었고 그곳에서 풍겨나오는 악취와 함께 희미한 신음소리가 박 씨 부인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아래로 비추어 보았는데 그곳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으니 그것은 누더기를 걸친 채 뼈만 남은 사람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순간적으로 이것이 환영인가 싶어 눈을 비볐지만 그들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눈동자는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귀신을 두려워하던 마음은 간대었고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동정심에 사로잡혀 서둘러 아래로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지하 공간은 좁고 습하며 한기가 서려 있었는데 그곳에 갇힌 이들은 김진사라고 불리던 이 마을의 큰 상인과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덕망 높은 자들이었으나 악덕 집사 최 씨의 관계에 빠져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이곳 비밀 지하실에 갇혀 며칠째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씨 부인은 그들의 비참한 몰골을 보며 자신의 처지보다 더한 불행이 있음에 가슴 아파했고 서둘러 아이들을 시켜 부엌에 남은 따뜻한 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가지를 찢어 그들의 더러운 얼굴을 닦아주며 조금만 버티라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박 씨 부인은 남은 힘을 다해 한 사람씩 지상으로 끌어올렸는데 열흘 넘게 굶주린 그들은 시체처럼 가벼워 박 씨 부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김진사는 희미하게 정신을 차리더니 박 씨 부인의 손을 잡고 우리를 귀신으로 여기지 않고 구해주시다니 당신은 하늘이 보낸 보살이십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들을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자신이 먹으려 아껴두었던 약간의 곡기를 털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도 배가 고파 잠을 이루지 못하던 6남매였지만 어머니를 도와 묵묵히 죽그릇을 나르는 아이들의 모습은 참으로 기특했습니다. 죽 한 그릇을 나누어 먹은 김진사 일가족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쇠약한 상태였고 박 씨 부인은 밤을 꼬박 새워 그들을 간호했습니다. 흉가라 소문난 이 집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고 박 씨 부인은 이 기구한 인연이 자신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지 모른 채 오로지 생명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치고 있었지만 이 낡고 허름한 송장집 안에는 세상 그 어느 화려한 기와집보다 뜨겁고 진한 인간의 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짧아진 머리카락 위로 수건을 동여매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아오자 새로운 걱정이 박 씨 부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는데 만약 이들을 가둔 악덕 집사 최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과 아이들마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진사에게 몸이 회복될 때까지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말고 숨어 있으라고 당부하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곳이 귀신 나오는 흉가처럼 보이게 하려 애썼습니다. 박 씨 부인은 아이들에게도 신신당부하며 비밀을 지키게 했고 자신은 마을로 내려가 구걸이라도 해서 그들을 먹일 식량을 구해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타인을 향한 자애로운 마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 부인이 흉가에서 무사히 하룻밤을 보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으며 그녀가 정말 신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외면한 채
부잣집 뒷문으로 가서 설거지나 빨래를 해주고 얻은 누룽지와 시래기를 소중히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얻어온 음식을 자신과 아이들이 먹는 대신 김진사 일가족에게 먼저 내주었고, 아이들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며 굶주림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이러한 박씨 부인의 지극한 정성은 김진사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였고, 그는 조용히 기력을 회복하며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씨 부인이 김진사의 약을 다리기 위해 불을 지피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대문을 걷어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시동생으로, 그는 박씨 부인이 흉가에서 무슨 재물을 숨겨두고 사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시동생은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오며 형수님, 여기서 귀신이랑 사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형님이 숨겨둔 비상금이라도 있으면 좀 나눠 가집시다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태연하게 대응하며 그를 돌려보내려 했으나 시동생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기 시작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시동생이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박씨 부인은 필사적으로 가로막으며 이곳은 귀신이 붙은 방이니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화를 당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시동생은 움찔하며 멈춰섰지만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사람의 기침 소리를 듣고는 눈을 가늘게 뜨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단 물러가는 척하며 대문을 나섰지만 속으로는 분명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고 확신하며 관가에 고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시동생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 곧 커다란 폭풍우가 몰아칠 것임을 예감하고 김진사 가족을 더욱 깊숙한 곳에 숨기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밤은 다시 깊어지고 소백산의 칼바람은 더욱 매서워졌지만 박씨 부인은 등잔불 아래에서 해진 아이들의 옷을 꿰매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짧은 머리는 어느새 조금 자라나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인덕의 깊이는 그 무엇보다 깊고 넓어져 있었습니다. 흉가라고 불리던 이 집은 이제 6아이와 김진사 가족의 생명을 품은 거대한 요람이 되었으며 박씨 부인은 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구석에 쌓인 눈더미를 바라보며 내일 아침에 닥칠 시련을 묵묵히 기다리며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박씨 부인의 비극적인 추방과 흉가에서의 기적 같은 만남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이제 그녀 앞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박씨 부인은 시동생의 밀고와 관가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비밀을 지켜낼 것이며 지하실 아래 숨겨진 진정한 진실은 무엇일지 다음 장에서 더욱 흥미롭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박씨 부인의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떠올리며 평온한 마음으로 깊은 잠의 세계로 빠져드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여러분의 평안한 밤을 축원하겠습니다. 내일 이어질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옛적에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박씨 부인은 송장집이라 불리는 낡은 폐가에서 맞이하는 첫날 밤의 두려움을 억누르며 자식들의 잠자리를 챙겼습니다. 방바닥 밑에서 들려오던 기괴한 긁는 소리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선명해졌고 그것은 마치 무덤 속에서 살아 돌아온 망자가 바깥 세상의 공기를 그리워하며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려 부인의 심장을 조여왔지요.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낡은 등잔을 밝히고 소리가 나는 구석으로 다가갔는데 그곳은 커다란 뒤주가 놓여있던 자리로 바닥의 나무 판자가 다른 곳보다 유난히 헐거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귀신이든 괴물이든 내 자식들을 해치려 한다면 목숨을 걸고 막아내겠다는 일념으로 뒤주를 밀어내고 바닥 판자를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판자를 드러내자 그 틈새로 훅 끼쳐오는 곰팡내와 썩은 내음이 코를 찔렀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박씨 부인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부인은 등잔을 아래로 비추어 보았는데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으니 그것은 사람의 뼈 위에 가죽만 씌워놓은 듯한 처참한 몰골의 남녀와 아이들이 서로를 껴안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흐릿했지만 부인의 등불빛을 보자 신락 같은 희망을 발견한 듯 힘겹게 손을 뻗으며 도움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으나 이들이 귀신이 아니라 자신들처럼 모진 고초를 겪고 있는 살아있는 인간임을 깨닫고는 즉시 아래로 내려가 그들을 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공간은 축축하고 차가운 냉기가 가득했으며 그곳에 갇힌 이들은 이 마을에서 덕막 높기로 이름났던 상인 김진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자식들이었습니다. 김진사는 희미한 목소리로 살려주시오. 물 한 모금만 주시오라고 애원했으며 박씨 부인은 서둘러 방에 있던 따뜻한 물을 가져와 그들의 마른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그녀는 10살 된 큰아들을 불러 함께 김진사 일가족을 지상으로 끌어올렸는데 그들은 너무나 가벼워 마치 마른 장작더미를 옮기는 것 같은 서글픈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이들이 놀라지 않게 다독이며 김진사 가족을 아랫목에 눕혔고 방 안의 온기를 조금이라도 더 나누어 주기 위해 자신의 낡은 겉옷을 그들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김진사는 박씨 부인의 정성어린 간호 덕분에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으나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사경을 헤매며 위태로운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부엌으로 달려가 쌀독 바닥에 남은 한 줌의 쌀알들을 긁어 모았는데 그것은 내일 아침 자신의 아이들에게 먹이려 아껴두었던 마지막 식량이었습니다. 잠든 육남매의 뱃숙한 얼굴이 눈에 밟혀 잠시 망설였지만 박씨 부인은 내 자식들도 귀하지만 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외면한다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는가 라고 자책하며 솥에 물을 가득 붓고 묽은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쌀알보다 물이 훨씬 많은 멀건 죽이었지만 그것은 절망의 끝에 서 있던 김진사 일가족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김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왜 이 흉가 지하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 기구하고도 분통 터지는 사연을 박씨 부인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본래 재산이 많고 인심이 후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으나 그의 재산을 탐낸 간악한 관리인 최 씨가 음식에 약을 타서 일가족을 잠재운 뒤 이곳으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김진사가 가진 상단의 권리와 숨겨둔 보물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그들을 죽이지 않고 이곳에 가둬둔 채 굶기며 고문해왔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김진사 일가족이 갑자기 야반도주를 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그들의 명예까지 더럽혔으니 그 악행이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김진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산 집이 왜 송장집이라 불리며 사람들이 꺼려했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곡소리는 원혼의 소리가 아니라 지하에 갇힌 이들이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지 못해 내뱉던 처절한 생존의 비명이었던 것입니다. 부인은 최 씨가 언젠가 이 집을 다시 찾아와 그들의 생사를 확인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등잔불을 낮추고 아이들에게도 이 사실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갈 곳 없는 과부가 아니라 한 가문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짊어진 채 긴 밤을 지새우며 닥쳐올 위험을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자 박씨 부인은 마을로 내려가 햇바느질과 빨래일을 구걸하며 얻어온 누룽지와 시래기를 소중히 품고 집으로 돌아와 김진사 가족을 먹였습니다. 정작 자신의 아이들은 배고픔에 배를 움켜쥐고 있었지만 박씨 부인은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얘들아, 조금만 더 참아보자. 우리가 이분들을 살리면 하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거란다라고 다독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한 듯 불평 한마디 없이 김진사의 아이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었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 김진사의 부인은 목매어 울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흉가라 불리던 그 낡은 집은 이제 굶주림 속에서도 서로를 위하는 고귀한 인정이 꽃피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 가족의 건강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았고, 특히 막내 아이는 독한 기운이 몸에 퍼져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져만 갔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귀한 약재를 살 돈이 없었기에 눈 덮인 뒷산을 헤매며 얼어붙은 땅을 파헤쳐 약초 뿌리를 찾으려 애를 썼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등에 피가 맺혔지만 부인은 오로지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산신령께 기도를 올리며 숲속을 뒤졌고, 마침내 바위 틈새에서 생명력이 끈질긴 산더미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져와 정성껏 다려 아이에게 먹였고, 기적처럼 아이의 눈동자에 다시 생기가 도는 것을 보며 박 씨 부인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에는 벌써부터 박 씨 부인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그녀가 흉가에서 귀신과 대화를 나누며 미쳐가고 있다는 비아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그 소문을 듣고는 형수가 형님이 남긴 비상금을 몰래 숨겨두고 혼자 좋은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국밥집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박 씨 부인은 시동생의 시선을 피하며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집안에서 새어 나오는 사람의 기척을 완전히 감추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지하실 문을 굳게 닫고 겉으로는 여전히 가난하고 비참한 과부의 행색을 유지하며 최 씨와 시동생의 감시망을 피하려 온갖 지혜를 짜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의 성문을 지키는 노인이 박 씨 부인을 찾아와 조용히 충고하기를, 그 집은 사람 살 곳이 못 되니 무리해서라도 마을 안으로 들어오게 나라며 그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부인은 노인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면서도 살아있는 사람이 귀신보다 무서운 법이지요. 저는 이곳에서 아이들과 꿋꿋하게 버텨보렵니다 라고 대답하며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결의를 읽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네의 인덕이 언젠가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이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 말에 힘을 얻어 다시금 가마솥을 닦고 김진사 가족을 위한 죽을 끓이며 다가올 폭풍우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김진사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자 박 씨 부인에게 자신의 상단이 관리하던 장부와 인장을 최 씨가 빼앗아갔음을 알리고 그것을 되찾아야만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 부인이 혼자 몸으로 거대 상단을 차지한 최 씨에게 맞서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어려운 일이었기에 그녀는 우선 김진사가 완쾌될 때까지 인내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김진사에게 마을 소식을 전해주었고, 최 씨가 김진사의 재산을 흥청망청 쓰며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소식에 김진사는 주먹을 불끈 쥐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 옆에서 원하는 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갚는 것입니다. 라고 조용히 조언하며 김진사의 마음을 다스려 주었습니다. 박 씨 부인의 선행은 단순히 밥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살아갈 희망을 심어주는 숭고한 보살의 행위와도 같았으며, 그 정성은 김진사 일가족의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김진사의 부인은 박 씨 부인의 손을 잡으며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차가운 땅속의 흙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은혜는 평생을 다해도 갚지 못할 것입니다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저 미소 지으며 사람으로 태어나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할 뿐이었으며,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고 모두를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평탄하게 두지 않았으니 시동생은 기어이 박 씨 부인이 숨겨둔 보물이 있다고 확신하고는 한밤중에 몰래 집담을 넘어 들어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엌 구석구석을 뒤지다
지하실 입구를 가리고 있던 뒤주가 부자연스럽게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눈을 가늘게 뜨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히 그 순간 김진사 가족은 지하실 깊숙한 비밀방에 숨어 있어 들키지는 않았으나 시동생은 뒤주 밑에서 사람의 흔적을 발견하고는 당장 관가에 달려가 고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결에 들린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밖을 내다보았지만 이미 시동생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는데 시동생이 관가에 가서 형수가 형님의 유산을 빼돌려 흉가 지하실에 숨겨두고 외인들과 공모하여 반란을 꾀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거짓 고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인은 아침을 준비하던 도중 들이닥친 포졸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게 되었으며 아이들은 울면서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어머니는 죄가 없으니 곧 돌아오마. 너희는 절대로 집안의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차가운 포승줄에 묶인 채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관가로 향했고 그녀의 가슴은 오직 김진사 가족의 안위 걱정뿐이었습니다. 관가에 끌려간 박씨 부인은 사또 앞에 무릎을 꿇려졌으며 시동생은 옆에서 도끼 어린 목소리로 그녀의 죄를 낱낱이 꾸며내어 고발하며 사또를 현혹했습니다. 사또는 박씨 부인의 해진 옷차림과 짧은 머리를 보며 의아해하면서도 정말 내 남편의 유산을 숨겨두었느냐? 그리고 지하실에 숨긴 자들은 누구냐? 라고 엄하게 추궁했습니다. 부인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저는 단 한 푼의 재산도 숨긴 적이 없으며 오직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땀 흘려 일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화가 난 사또는 고문을 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며 주리를 틀고 몽둥이질을 시작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모진 매질이 시작되자 박씨 부인의 여린 몸은 순식간에 피멍으로 얼룩졌으며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소리조차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여기서 입을 열면 지하실에 숨은 김진사 가족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자신과 아이들의 목숨 또한 보장받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동생은 옆에서 어서 불어라. 네가 숨긴 금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소리쳤지만 부인은 오로지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빌며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사또는 여인의 모진 매질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에 당황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인의 정절과 기계를 칭송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관가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박씨 부인이 겪는 고초를 보며 눈물을 흘렸고 평소 그녀의 성품을 알던 이들은 저 가엾은 여인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토록 모질게 다루는가 라며 사또를 원망했습니다. 성문지기 노인은 앞으로 나서서 사또, 저 부인은 마을에서도 효부로 소문난 이입니다. 탐욕스러운 시동생의 말만 듣고 사람을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간청했습니다. 사또는 여론이 나빠지는 것을 느끼고 잠시 매질을 멈추게 했으나 시동생은 끝까지 지하실을 조사해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라고 우기며 사또의 도포 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 와중에도 오직 지하실의 비밀이 지켜지기만을 바랐습니다. 한편 국밥집에 남겨진 6남매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지하실의 김진사 가족과 함께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큰아들은 어머니의 당부대로 문을 걸어 잠그고 밖을 경계했습니다. 김진사는 박씨 부인이 자신들을 위해 대신 매를 맞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가슴을 치며 비통해했으며 하루빨리 기력을 되찾아 이 은혜를 갚겠노라 맹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우리가 살아야 저 훌륭한 여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오라고 말하며 박씨 부인이 가져다 준 쓴 약초를 씹어 삼키며 체력을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아이들도 배고픔을 잊은 채 어머니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어두운 밤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관가에서의 고초는 사흘 밤낮 동안 계속되었지만 박 씨 부인은 끝내 지하실의 정체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고 사또는 더 이상의 고문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그녀를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시동생은 길길이 뛰며 반대했지만 사또는 증거 없이 양민을 해칠 수 없다며 그를 쫓아냈고 박 씨 부인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마을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대문을 들어서자 아이들이 달려나와 어머니를 안고 통곡했으며 지하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진사 가족도 함께 울며 그녀의 생환을 기뻐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모두 무사한이 되었다며 아이들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박 씨 부인의 이러한 희생은 김진사 일가족에게는 단순한 은혜를 넘어 신앙과도 같은 존경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김진사는 비로소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여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박 씨 부인 앞에 절을 올리며 당신은 우리 가문의 영원한 은인이자 생명의 어버이십니다. 이제 제가 나서서 이 모든 악행을 바로잡겠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김진사는 지하실 구석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밀을 박 씨 부인에게 털어놓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집 마당 아래에 숨겨둔 상단의 비상 자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재물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김진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동생은 관가에서 쫓겨난 뒤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 씨를 찾아가 박 씨 부인의 집을 습격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깊은 밤에 불을 지르기로 공모했습니다. 그들은 박 씨 부인을 제거하고 지하실을 차지하여 보물을 독차지하려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으나 김진사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박 씨 부인에게 오늘 밤이 마지막 고비가 될 것입니다. 부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 성문 노인댁으로 피신해 계십시오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은 내 집을 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밤은 다시 깊어지고 흉가 주변에는 수상한 그림자들이 서성거리기 시작했으나 이번에는 예전처럼 공포에 떠는 박 씨 부인이 아니었으며 그녀의 곁에는 기운을 차린 김진사와 든든한 육남매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죽을 한 속 가득 끓여 놓으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사람의 마음속에 인덕이 있으면 어떤 귀신도 어떤 악인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지하실에서 새어나오는 김진사 가족의 숨소리는 이제 더 이상 처량하지 않고 복수를 앞둔 호랑이의 숨결처럼 강인하고 웅장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박 씨 부인의 지극한 보살핌과 고문을 이겨낸 숭고한 절개를 통해 김진사 가족이 생존의 문턱을 넘어서는 감동적인 과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덕은 마을 전체에 소문이 났고 악인들과의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하실 아래에 숨겨진 진정한 보물은 무엇이며 박 씨 부인은 시동생과 최 씨의 관계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다음 이야기에서 가슴 벅찬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박 씨 부인의 강인한 의지를 마음속에 품고 소백산의 고요한 밤하늘 아래에서 평온하게 잠드시고 내일 이어질 정의로운 심판의 이야기를 기대하며 깊은 안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옛적의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박 씨 부인은 송장집이라 불리는 낡은 폐가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아침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밤새 지하실에 숨겨진 김진사 일가족을 보살피느라 눈을 붙이지 못했지만 부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차오르고 있었으며 그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어제보다 더 묽은 미음을 끓여냈지요. 아이들은 배고픔을 견디며 지하실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박 씨 부인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으며 절대로 밖으로 나가서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며 어두운 방안을 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은 매서웠으며 특히 욕심 많은 시동생은 박씨 부인이 머리카락을 팔아 번 돈보다 더 많은 약재를 사들이는 것을 보고는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동네 술집에 앉아 형수가 송장집으로 들어가더니 귀신과 공모하여 형님이 숨겨둔 보물을 찾아낸 것이 분명하다며 헛소문을 퍼뜨렸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흉흉한 기운이 감도는 폐가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차가운 눈보라보다 더 시리게 박씨 부인의 주변을 맴돌았으며 그녀의 선행은 어느새 기괴한 소문으로 둔갑하여 마을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은 급기야 한밤중에 폐가의 뒤를 밟았고 부엌 창문 너머로 박씨 부인이 이름 모를 이들에게 미음을 떠먹여주는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가슴을 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는 그들이 누구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박씨 부인이 산적들이나 반란군을 숨겨주고 그 대가로 재물을 챙기고 있다고 확신하며 이튿날 새벽같이 관가로 달려갔지요. 시동생은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형수가 흉가의 대역죄인들을 숨겨두고 나라를 뒤엎으려 합니다라고 거짓 고발을 올렸고 탐욕에 눈이 먼 관리들은 포졸들을 이끌고 박씨 부인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포졸들이 대문을 걷어찼을 때 박씨 부인은 지하실 입구를 가리고 있던 뒤줄을 필사적으로 지키며 아이들을 뒤로 숨겼습니다. 포졸들은 여인이여 이곳에 숨긴 자들이 누구냐 어서 비키지 못할까 라고 소리치며 그녀를 밀쳐냈고 집안 곳곳을 뒤지며 보물을 찾기 위해 기둥을 부수고 가마솥을 걷어차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다행히 김진서 일가족은 지하실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었기에 발각되지 않았으나 박씨 부인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포졸들에 의해 포승줄에 묶인 채 관가로 강제 압송되고 말았습니다. 관가 마당에 거꾸로 매달린 박씨 부인 앞에는 위험을 가장한 사또와 도끼 어린 눈을 한 시동생이 서 있었으며 사또는 벼락 같은 소리로 그녀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연 가난한 과부가 어디서 돈이 나서 명약을 사들이고 흉가 지하실에는 도대체 누구를 숨겨둔 것이냐 라고 다그쳤으나 박씨 부인은 모진 매질에도 입술을 꽉 깨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이 입을 열면 지하실의 김진사 가족이 죽임을 당할 것이며 자식들의 생사 또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뼈를 깎는 고통을 묵묵히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모진 몽둥이질이 시작되자 박씨 부인의 해진 옷 위로 붉은 핏방울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동생은 옆에서 어서 불어라. 네가 숨긴 금괴가 어디 있는지 말하면 매질을 멈춰줄 것이다라며 비아냥거렸지만 부인은 희미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인덕을 베풀면 하늘이 지켜주신다던 남편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잊기 위해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빌었고 차가운 눈바닥 위로 떨어지는 자신의 핏방울을 보며 절대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노라. 스스로와 굳게 약속하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사또는 박씨 부인의 지독한 침묵에 당황하기 시작했는데 보통 여인이라면 천매질에 자지러지며 진실을 털어놓기 마련이지만 그녀는 죽음을 눈앞에 둔 듯한 결연한 자세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을의 성문을 지키던 노인이 관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와 무릎을 꿇으며 사또 이 부인은 머리카락을 팔아 자식의 약을 구한 효부입니다. 어찌 이런 이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호소했습니다. 노인의 간곡한 청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용기를 내어 박씨 부인의 결백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관가의 분위기는 억울한 여인을 핍박하는 부당한 처사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박씨 부인은 정신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도 성문 노인의 목소리를 들으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자신을 믿어주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새로운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사또에게 저는 오직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품을 팔았을 뿐이며 지하실에는 쥐와 벌레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또는 여인의 기계에 눌려 더 이상의 고문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으나 탐욕에 눈이 먼 시동생은 직접 포졸들을 이끌고 다시 폐가를 샅샅이 뒤져보겠다고 억지를 부리며 사또를 부추겼습니다. 그 시각 폐가 지하실에 숨어있던 김진사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동을 통해 박씨 부인이 자신들을 지키려 모진 고초를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가슴을 치며 비통함에 눈물 지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다독이며 저 고귀한 여인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고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저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말하며 쥐 죽은 듯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김진사는 기력이 쇠한 몸을 이끌고 벽면에 숨겨진 작은 구멍을 통해 포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고 만약 박씨 부인이 잘못된다면 스스로 나가 진실을 밝히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포졸들이 다시 폐가로 들이닥쳐 뒤줄을 부수고 바닥을 팠으나 김진사가 미리 준비한 대로 지하실 입구는 흙더미와 낡은 집단으로 교묘하게 가려져 있어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분명히 이곳에서 사람의 기척을 느꼈단 말입니다. 라고 소리치며 마당을 헤집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폐가의 서늘한 바람 소리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사또는 더 이상의 명분이 없음을 깨닫고 박씨 부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명을 내렸으며 피투성이가 된 부인은 마을 사람들의 등에 업혀 다시 낡은 송장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씨 부인을 맞이한 것은 울음바다가 된 육남매였으며 아이들은 어머니의 상처투성이 몸을 붙잡고 어머니 가지 마세요라고 울부짖으며 통곡했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얘들아, 어머니는 괜찮다.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란다 라고 말하며 가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하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진사 가족은 박씨 부인의 거룩한 희생 앞에 절을 올리며 목 놓아 울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는 박씨 부인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보은의 다짐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지하실 밖으로 나와 박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부인, 당신은 정녕 하늘이 보낸 보살이십니다. 우리 가문을 위해 대신 매를 맞으시다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김진사를 일으켜 세우며 사람으로 태어나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니 마음 쓰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무사한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진사는 부인의 단아하고 강인한 성품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이 여인과 아이들을 평생 지켜주겠노라 맹세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상처는 깊었으나 김진사 가족이 정성껏 마련한 약초와 마을 사람들의 응원 덕분에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고 그녀의 고난은 마을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집을 송장집이라 부르며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덕이 머무는 집이라 부르며 박씨 부인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시동생은 관가를 속였다는 죄로 곤장을 맞고 마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으나 박씨 부인은 넓은 아량으로 그를 용서해 주어 또 한 번 마을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녀의 인덕은 차가운 얼음 밑에서 흐르는 물처럼 소리 없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아직 해결해야 할 큰 숙제가 남아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재산을 빼앗고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악덕 집사 최 씨에 대한 처단이었습니다. 그는 박씨 부인에게 이제 제가 기운을 차렸으니 숨겨두었던 마지막 힘을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박씨 부인의 도움을 받아 비밀리에 예전의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고 최 씨의 악행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둘 수집해 나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과정에서
김진사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지혜를 빌려주며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어느 추운 새벽, 박씨 부인은 아궁이 앞에서 김진사와 마주 앉아 진사님,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조언하며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김진사는 부인의 말씀이 100만 대군보다 더 큰 힘이 된다고 고백하며 반드시 상단을 되찾아 박씨 부인과 아이들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으나 송장집이라 불리던 그 낡은 방 안은 김진사의 복수심과 박씨 부인의 인덕이 어우러져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올랐으며 이제 곧 거대한 변화가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연약한 과부가 아니었으며 수많은 시련과 매질을 견뎌낸 끝에 얻은 단단한 내면을 가진 진정한 가문의 주인으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도 보아라. 진실은 가려져 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햇빛 아래 드러나는 법이란다라고 가르치며 닥쳐올 운명의 시간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매일 아침 국밥집의 연기를 보며 박씨 부인의 안녕을 빌었고 그녀가 일구어낸 사랑의 기적이 이 마을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흉가의 비밀은 이제 곧 정의의 불꽃으로 타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편 김진사의 재산을 차지하고 호의호식하던 집사 최 씨는 박씨 부인이 관가에서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그는 부인을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더 악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돈으로 자객들을 고용하여 깊은 밤폐가를 습격하고 불을 질러 모든 흔적을 없애려 했으나 박씨 부인의 인덕에 감동한 성문 노인과 마을 장정들이 이미 집 주변을 삼엄하게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악인의 탐욕과 선인의 인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으며 박씨 부인은 조용히 등잔불을 돋우며 다가올 어둠에 맞설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머니로서의 다짐을 새롭게 했고 지하실의 김진사 가족에게도 오늘 밤만 무사히 넘기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올 것입니다라고 격려하며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고문으로 부어오르고 온몸은 쑤셨지만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은 그 모든 고통을 초월하는 숭고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낡은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달빛은 박씨 부인의 짧아진 머리카락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그 모습은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고결한 매화꽃처럼 아름답고 웅장하여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동생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최 씨와 결탁하여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박씨 부인은 이미 그들의 관계를 꿰뚫어보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덫을 놓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재물에 눈이 멀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구나라며 탄식했으나 그들을 향한 연민보다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이제 곧 지하실 아래 숨겨져 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고 김진사의 호령과 박씨 부인의 인덕이 합쳐져 마을의 모든 부정부패를 씻어내고 정의의 강물이 흐르게 될 장엄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듯 고난의 절정에서 피어난 불굴의 의지와 숭고한 희생을 통해 김진사 가족을 지켜낸 박씨 부인의 영웅적인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던져 정의를 지켰고 그 대가로 얻은 신뢰는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값진 보물이 되어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과연 김진사가 어떻게 자신의 상단을 되찾고 악인들을 심판할지, 그리고 박씨 부인에게 약속했던 보은이 어떻게 실현될지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전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박씨 부인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깊은 안식의 밤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박씨 부인은 깊은 밤,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김진사 가족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를 친구 삼아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녀의 꿈속에는 이제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나 매화 나무 아래에서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격려해주고 있었고 그 따뜻한 기운은 박씨 부인의 온몸에 퍼진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겠지만 오늘 밤만은 이 낡은 송장집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요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밤도 박씨 부인의 마음처럼 평온하고 든든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박씨 부인이 보여준 그 지극한 인내와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도 잠시 목소리를 가다듬겠습니다. 소백산의 바람은 여전히 차갑지만 박씨 부인이 지핀 아궁이의 온기는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까지 전달되어 추위를 잊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자리도 그녀가 덮어준 무명 이불처럼 포근하고 넉넉하기를 바라며 다음 장에서 펼쳐질 장엄한 복수와 보은의 대서사시를 기대하며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시길 권합니다. 고요한 밤의 정취가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옛적의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박씨 부인은 모진 고초를 겪고 돌아온 뒤에도 자신의 아픔보다 지하실에 숨어있는 김진사 일가족의 안위를 먼저 살폈습니다. 관가에서 당한 몽둥이질로 온몸이 피멍으로 얼룩지고 걸음조차 옮기기 힘들었으나 그녀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아궁이에 불을 지펴 따뜻한 물을 끓여 지하실로 내려갔지요. 김진사는 피투성이가 된 부인의 옷자락을 보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여인의 몸으로 그토록 큰 희생을 치른 부인의 인덕에 엎드려 절을 하며 평생의 보은을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기운을 차린 김진사의 눈에는 예전의 인자함 대신 가문을 해친 악인들을 단죄하려는 호랑이 같은 기운이 서리기 시작했으며 그는 부인에게 조용히 마당 구석에 낡은 매화나무 아래를 가리키며 은밀한 비밀을 전했습니다. 김진사는 박씨 부인에게 아무도 보지 않는 깊은 밤에 매화나무 뿌리 옆을 세자가량 파보라고 일렀는데 그곳에는 자신이 집사 최 씨에게 쫓겨나기 직전 미리 묻어둔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몸이 아팠으나 김진사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아이들과 함께 달빛을 등지고 땅을 파내려 갔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삼날의 단단한 항아리 부딪히는 소리가 적막한 새벽 공기를 깨우며 들려왔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금은 보화와 상단의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어 박씨 부인과 아이들은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금괴 10덩이가 담긴 항아리가 무려 10개나 묻혀 있었으니 이것은 박씨 부인이 베푼 죽 한 그릇의 정성이 불러온 하늘의 거대한 응답이자 보답이었던 셈입니다. 재물을 확인한 김진사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박씨 부인의 도움을 받아 예전에 자신을 따르던 충성스러운 부하들에게 비밀리에 서신을 보내 군관들과 함께 집사 최 씨를 급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최 씨는 김진사의 재산을 가로채어 마을의 고요를 짜내며 호의호식하고 있었으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주인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에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다 미리 길목을 지키고 있던 포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김진사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관가에 나타나 그동안 최 씨가 저지른 횡령과 살인 미수죄를 낱낱이 고발하였고 사또 또한 김진사의 생존을 확인하고는 지난번 박씨 부인을 고문했던 자신의 실수를 뉘우치며 최 씨에게 엄한 벌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결국 가산을 몰수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으며 김진사는 빼앗겼던 상단과 저택을 모두 되찾아 다시 마을에 존경받는 상인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가장 먼저 박씨 부인이 살고 있던 그 낡은 송장집을 허물고 마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기와집을 지어 그녀와 6 아이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는 부인을
가문의 대은인으로 모시며 부인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이미 흙으로 돌아갔을 것이니 이 집의 모든 재물은 부인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라고 말하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여전히 겸손한 자세로 재물을 탐하지 않았으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김진사의 호의를 받아들여 이제는 비단 옷을 입고 정갈한 음식을 먹으며 지난날의 고통을 씻어내게 되었습니다. 흉가라 불리며 사람들이 침을 뱉고 지나가던 그 땅은 이제 덕이 머무는 터라 불리며 온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당 중에 명당으로 변모하였고 마당의 매화나무는 그 어느 때보다 화사한 꽃을 피웠습니다. 한편 박씨 부인을 내쫓고 남편의 재산을 가로챘던 욕심 많은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들은 박씨 부인을 내쫓은 뒤 얻은 집과 땅을 담보로 노름판을 전전하다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노름빚에 쫓겨 관가의 매질을 당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눈이 멀어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 목숨을 이어가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은 생각지도 못한 채 세상을 원망하며 떠돌다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된 박씨 부인의 집 소문을 듣고는 그곳이 바로 자신들이 버렸던 며느리의 집인 줄도 모른 채 구걸을 하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박씨 부인의 집 대문 앞에 남루한 옷차림의 두거지가 나타나 밥 한 술을 구걸하며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를 들은 박씨 부인은 단번에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고 가슴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집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이 집 안주인이 인심이 후하다 하여 찾아왔으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라고 머리를 조아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6아이는 분노하며 그들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아이들을 만류하며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예전에 자신이 송장집에서 김진사 가족을 살렸던 그 멀건 죽 한 그릇을 정성껏 끓여내왔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열고 나가 그들 앞에 죽을 내려놓으며 이것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라고 말하며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죽을 먹으려 고개를 들었다가 눈앞에 서 있는 박씨 부인의 고귀하고 위험 있는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본 듯 몸을 떨며 아니 네가 어찌하여 이 큰 집의 주인이 되었느냐 라고 물었고 옆에 서 있던 김진사가 나타나 그들의 죄를 꾸짖으며 진실을 밝히자 두 사람은 부끄러움과 공포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들에게 인과응보라 하였습니다. 제가 받은 고통은 원망하지 않겠으나 당신들이 저지른 악행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입니까라고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처벌하는 대신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말라는 조건으로 약간의 양식을 주어 보내주었으며 이것은 미움을 넘어선 진정한 인덕의 완성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박씨 부인의 너른 마음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진정으로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다라며 입을 모아 칭찬하였고 김진사 또한 부인의 아량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쫓겨나듯 마을을 떠나며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비극을 뼈저리게 후회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으며 그들의 몰락은 마을 사람들에게 정직과 인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제 박씨 부인의 집은 더 이상 흉가가 아닌 마을의 중심이자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안식처가 되었으며 고난을 견뎌낸 매화나무 가지마다에는 용서와 자비의 향기가 가득 배어들어 온 동네를 훈훈하게 적셨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날 저녁 김진사와 마주 앉아 차를 나누며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쌓은 인연은 천년을 갑니다라고 말하며 고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인의 가르침을 받아 저 또한 상단을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였고 두 가문은 이제 피보다 진한 유대로 맺어진 형제와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6아이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정의로운 어른으로 자라날 것을 다짐하였고 집안에는 다시 예전처럼 웃음꽃이 피어나며 겨울의 추위 따위는 흔적조차 남지 않은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밤은 다시 깊어 소백산 자락에는 은은한 달빛이 내렸지만 박씨 부인의 기와집 창가에는 따뜻한 등불이 켜져 있어 길 가는 나그네들의 마음까지 밝혀주었습니다. 그녀는 잠든 아이들의 이불을 여며주며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렸고 당신이 지켜준 인덕이 오늘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이 집을 지켰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보고하며 평온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모든 원한과 시련은 눈 녹듯 사라졌고 정의로운 심판 끝에 찾아온 평화는 무엇보다 달콤하고 굳건하여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박씨 부인의 집족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고 이야기는 이제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고요하게 흘러갔습니다. 박씨 부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녀의 인내와 자애로움을 떠올리며 힘을 얻곤 하였습니다. 김진사는 부인의 아이들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아껴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었으며 가문을 배신했던 최 씨의 재산 중 일부는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휼미로 사용되어 온 동네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얼마나 큰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적이었으며 흉가라 불리던 송장집은 이제 이 마을에서 가장 거룩하고 따뜻한 성지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6아이 중 큰아들은 어머니의 강인한 의지를 닮아 밤낮 없이 학문에 정진하였고 동생들도 형을 따라 서로를 격려하며 어긋나지 않게 자라나 어머니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가끔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 앉아 지난날의 혹독했던 겨울을 회상하며 추운 겨울이 있었기에 봄의 매화 향기가 이토록 진한 것이겠지 라고 읊조리며 삶의 순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은 고생의 흔적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가 빚어낸 훈장과도 같았고 그녀를 만나는 모든 이들은 그 인자한 풍모의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김진사는 상단을 이끌며 얻은 수익으로 마을 곳곳에 다리를 놓고 우물을 파며 박씨 부인의 뜻을 이어받아 덕을 베푸는 삶을 실천하였고 마을은 전례 없는 풍요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최 씨가 지배하던 시절의 어둡고 암울했던 그림자는 완전히 걷히고 이제는 누구나 노력하면 정당한 대가를 얻고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자신이 지켰던 그 짧은 머리카락과 지하실의 비밀이 결국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음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박씨 부인이 끓여주던 그 죽 한 그릇의 맛을 잊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배고픔을 달래주는 음식을 넘어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는 신령한 힘이 담겨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후손들에게 재산은 도둑맞을 수 있으나 네가 쌓은 인덕은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다는 명언으로 남았고 가문은 대대로 번창하여 많은 위인을 배출하는 명문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노년에도 정정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애로운 할머니로 사랑받았고 그녀가 있는 곳에는 항상 봄바람 같은 따스한 기운이 감돌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이야기는 절정에 달해 모든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복을 받는 인과응보의 대단원이 이루어졌으며 이제 마지막 한 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박씨 부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단순히 부자가 되었다는 결과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그 고귀한 정신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박씨 부인의 매화 향기가 스며들어 지친 일상을 위로해주고 있기를 바라며 이제 평온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의 마지막 평화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밤의 공기는 이제 박씨 부인의 미소처럼 부드러워져 당신의 잠자리를 포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기와집 처마 끝에 걸린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려 퍼지며 마을의 밤을 축복하듯 고요하게 퍼져나갔고 박씨 부인은 마지막 등잔불을 끄기 전 지하실이었던 자리를 한 번 내려다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곳은 한때 죽음의 공포가 서려 있던 어두운 구덩이였으나 이제는 생명의 씨앗이 싹됐던 성스러운 장소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모든 것이 꿈만 같구나.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실이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인생이다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멀리 소백산 자락까지 퍼져나가 잠들어 있는 숲속 동물들에게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박씨 부인의 6 아이는 모두 훌륭하게 자라나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내일을 준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며 김진사 가족 또한 그들과 한 식구처럼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복수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위대한 보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야기는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불안 무엇인지,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며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제 박씨 부인의 넉넉한 품에 안긴 듯 안심하고 이 긴 밤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가장 깊고 평온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장에 펼쳐질 10년 후의 이야기와 박씨 부인의 마지막 가르침은 당신의 꿈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며 오늘 밤의 정취는 당신의 영혼을 맑게 씻어줄 것입니다. 소백산의 정기를 가득 담은 매와 향기가 당신의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이제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박씨 부인이 들려주는 자장가에 귀를 기울이며 평화롭게 잠드세요.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으며 그 끝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밝은 빛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밤이 오늘 이야기처럼 따뜻하고 정의롭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는 잠시 목소리를 낮추겠습니다. 박씨 부인이 처음 흉가에 들어섰을 때의 그 용기가 당신의 삶에도 깃들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라며 그녀가 보여준 그 인덕의 힘이 당신의 내일을 축복해 주기를 기원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선행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이 오랜 진리가 당신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밤하늘의 은하수가 박씨 부인의 집 지붕 위에 내려앉듯 당신의 꿈길 위에도 무수히 많은 축복의 별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평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여운을 감상하며 깊은 잠에 드십시오. 이 이야기의 사부는 여기서 갈무리 되며 박씨 부인의 장엄한 승리와 용서의 드라마는 우리 가슴 속에 뜨거운 감동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녀의 노년과 아이들의 성취가 담긴 마지막 오브를 통해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박씨 부인의 든든한 기와집 한 구석에서 평화롭게 잠을 청하는 나그네가 되어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안전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소백산의 바람이 창가를 스치며 당신에게 속삭이는 용서와 사랑의 노래를 들으며 내일 아침 더욱 향기로운 모습으로 눈을 뜨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장을 닫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며 소백산 자락의 안개마을에는 예전에 가난하고 쓸쓸했던 풍경 대신 풍요로운 기운이 가득 찼습니다. 박씨 부인이 처음 발을 들였던 그 낡고 흉측한 송장집터에는 이제 대궐 같은 기와집이 위엄 있게 들어앉아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온 동네를 굽어보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그곳을 흉가라 부르지 않고 덕이 머무는 집이라 하여 인덕당이라 부르며 지나갈 때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고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는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장성한 6 아이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헛되이 하지 않아 저마다 마을을 빛내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였는데 특히 맏아들은 올해 문과 시험에서 장원 급제하여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어기부터 시작된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장남은 말 위에서 어머니를 보자마자 내려와 큰 절을 올리며 어머니의 인내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박씨 부인은 이제 은발이 성성해진 고운 노년의 모습으로 장남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쁨을 만끽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김진사의 뒤를 이어 전국을 누비는 큰 상인이 되었으나 재물을 쌓는데 급급하지 않고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휼 사업에 앞장서서 성인이라 칭송받았습니다. 그는 상단이 머무는 곳마다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으며 어머니께서 가르치신 죽 한 그릇의 가치는 천금보다 무겁다는 말을 늘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며 덕을 쌓았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노인이 되어 둘째 아들의 든든한 스승이자 동반자가 되어 주었으며 두 가문은 마치 한 뿌리에서 나온 나무처럼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며 번창해 나갔습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효도와 우애를 실천하며 화목한 가정을 일구었으며 박씨 부인의 집마당은 늘 손주들의 웃음소리와 즐거운 대화가 끊이지 않는 평화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비단 옷을 입고 화려한 가마를 탈 수도 있었으나 늘 소박한 무명옷을 즐겨 입으며 예전의 고난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고 매일 아침 직접 부엌에 나가 식구들의 아침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재물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나지만 인덕은 샘물과 같아서 나눌수록 깊어진다고 가르치며 겸손한 삶을 살 것을 매일같이 당부했습니다. 마을의 성문을 지키던 노인은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박씨 부인은 그의 자손들을 거두어 공부시키고 살 길을 마련해 주어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의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 부인의 인덕에 감화되어 서로 다투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머리를 맞대어 해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를 꽃피웠으며 이는 이웃 마을까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한때 그녀를 비웃고 돌을 던졌던 이들도 이제는 박씨 부인의 자비로운 손길에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로 떠받들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흉가 지하에 갇혔던 김진사의 가족들도 이제는 완전히 기력을 회복하여 마을의 큰 어른들로 대접받으며 박씨 부인과 함께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매년 봄마다 매화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에는 신분과 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참석하여 음식을 나누었는데 이는 과거 지하실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시절을 기억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잔치마당에서 사람들에게 박씨 부인이 베푼 것은 단순히 죽 한 그릇이 아니라 무너져가던 인간의 도리를 다시 세운 것이라며 그녀의 공덕을 기리는 연설을 하곤 했습니다. 한편 마을 밖을 떠돌던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소식은 이제 끊겼으나 가끔 길 가던 보따리상들이 전하기를 그들이 멀리 타향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참회하며 작은 사당을 지어 박씨 부인의 무병장수를 빌고 있다 하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소식을 듣고는 사람이 허물을 깨닫고 고치려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그들을 향한 마지막 미움까지도 바람에 날려보냈고 그녀의 마음은 이제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처럼 맑고 넓어졌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지 않고 덕으로 갚아야 한다는 평생의 신념이 마침내 모든 악연을 선연으로 바꾸어 놓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덕당이라 불리는 박씨 부인의 집 뒷산에는 이제 울창한 숲이 우거져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하였고 사람들은 그 숲을 박씨 부인의 인자한 성품을 닮았다 하여 인자, 숲이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해 질녘이면 큰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그 숲길을 산책하며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리곤 했는데 남편이 묻힌 묘소에는 늘 싱싱한 꽃들이 놓여 있어 지나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묘비 앞에 앉아 당신이 남겨주신 6아이가 이제 모두 훌륭한 나라의 동량이 되었습니다라고 조용히 읊조리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고
산들바람은 남편의 대답인 양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박씨 부인은 이제 여든을 넘긴 천수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아이처럼 맑았고 목소리는 온 동네를 편안하게 해주는 깊은 울림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손주들을 방으로 불러 모아 자신이 흉가에서 겪었던 그 혹독했던 겨울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주었으며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그녀는 사람이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탐욕 때문이고 사람이 신령보다 거룩한 것은 자애로움 때문이란다라고 말하며 자손들의 마음속에 인덕의 씨앗을 깊이 심어주어 올바르게 이끌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박씨 부인은 문득 예전에 자신이 처음 송장집을 샀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홀로 방을 나와 마당을 거닐었는데 달빛에 비친 매화나무에는 눈꽃이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인생은 참으로 짧고 덧없으나 그 속에서 피워낸 정성만큼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과 같구나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조용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마침 지하실이었던 자리에 세워진 정자에서 은은한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고 박씨 부인은 그 소리가 마치 우주가 자신에게 보내는 찬사처럼 느껴져 가만히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맏아들은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여 따뜻한 탕약을 다려 가져왔고 박씨 부인은 아들의 정성에 고마워하며 약사발을 비운 뒤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네가 비록 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백성들의 흐느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네가 덮는 비단 이불보다 길거리에서 떨고 있는 이들의 가마니가 더 무겁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눈물을 흘렸고 박씨 부인은 이제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듯 평온하게 자리에 누워 깊은 안식의 잠에 들 준비를 마침내 끝마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덕당에서 새어 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보며 자신들도 누군가에게 박씨 부인 같은 존재가 되기를 다짐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였고 마을은 전국에서 가장 범죄가 없고 평화로운 명당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또들도 이곳을 거쳐갈 때면 반드시 박씨 부인을 찾아와 예우를 갖추고 통치의 지혜를 구하였으며 국가는 그녀의 효행과 선행을 기리기 위해 마을 입구에 커다란 정려문을 세워주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런 명예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배고픈 나그네들에게 밥을 먹이며 평범하고도 위대한 일상을 묵묵히 이어가는 강인한 여인의 표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처음 흉가에서 보았던 지하실은 이제 서고로 변하여 수만 권의 책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자손들이 지식으로 세상을 밝히기를 바라는 부인의 뜻이 담긴 유산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장 사이를 거닐며 지식은 칼과 같아서 인덕이 없으면 남을 해치지만 덕이 있으면 세상을 살리는 명약이 된다고 가르쳤고 그녀의 손자들은 할머니의 뜻을 받들어 나라의 훌륭한 학자들로 성장하였습니다. 흉측한 비밀이 숨겨져 있던 어두운 구덩이가 이제는 나라의 지혜가 모이는 신성한 학문의 전당이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간의 승화이자 사랑의 위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박씨 부인을 할머니 보살이라 부르며 따랐고 그녀는 아이들이 올 때마다 광간에서 직접 말린 과일과 떡을 내어주며 자애로운 미소로 아이들을 맞이해 주어 인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집마당에서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랐고 박씨 부인은 그 아이들을 보며 자신이 지켜낸 생명들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낳아 이어지는 생명의 순환을 목격하며 깊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아이가 자신의 자식과 같다는 마음으로 마을의 모든 경조사를 직접 챙겼고 덕분에 안개마을에는 홀로 외로워하거나 굶주리는 노인과 아이가 단 한 명도 없는 천국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박씨 부인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소백산에는 10년 전과 똑같은 눈보라가 쳤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인덕당으로 모여들어 부인의 마지막 길을 지켰습니다. 부인은 평화로운 모습으로 가족들을 불러 모아 내가 떠나더라도 미움은 남기지 말고 사랑은 아끼지 말며 늘 이 집의 불을 밝혀 나그네들을 맞이하거라 라는 말을 남기고 고요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는 순간 마당의 매화나무에서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수천 송이의 꽃들이 일제히 피어나 향기를 뿜어냈으며 사람들은 이를 하늘이 내린 기적이라며 엎드려 울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장례는 마을 잔치처럼 치러졌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떠나보내는 슬픔보다 그녀가 남긴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상여를 메고 인자숲의 남편 옆자리로 그녀를 모셨습니다. 그녀가 묻힌 자리에는 이듬해 봄부터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사람들은 그 꽃향기를 박씨 부인의 숨결이라 믿으며 그리울 때마다 그곳을 찾아와 마음을 정화하며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이제 마을의 성지가 되었고 길을 가던 나그네들도 그 앞에 멈춰서서 이곳의 세상에서 가장 마음 넓은 여인이 잠들어 계시다며 기도를 올리고 가곤 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10년 전 흉가라 불리던 송장집의 전설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박씨 부인이 일구어낸 사랑의 역사가 마을의 새로운 전설로 자리 잡았으며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인덕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박씨 부인의 후손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으며 지금도 그 집 대문 앞에는 배고픈 나그네를 위한 따뜻한 밥상이 항상 차려져 있어 부인의 고귀한 유지를 받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박씨 부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였고 우리는 그 향기를 오늘 밤 이야기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으며 박씨 부인의 숭고한 영혼은 밤하늘의 밝은 별이 되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으니 여러분도 이제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끓여주던 그 멀건 죽 한 그릇의 온기가 당신의 가슴 속에도 스며들어 내일 하루를 살아갈 큰 힘과 위로가 되어줄 것이며 당신의 주변에도 늘 이런 인덕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난은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이지만 당신이 베푼 선행은 당신의 집을 영원한 명당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잠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소백산의 바람은 이제 자장가가 되어 창가를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으며 당신의 방 안에도 박씨 부인의 방처럼 매화 향기가 은은하게 번지고 있으니 아무 걱정 없이 모든 시름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어둠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푹 쉬게 해주는 하늘의 배려이며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는 박씨 부인의 미소 같은 따스한 햇살이 당신의 창가에 제일 먼저 찾아와 인사해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 또한 흉가를 명당으로 바꾼 박씨 부인의 지혜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어 주변을 밝히는 고귀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정말로 눈을 감으시고 호흡을 고르게 하며 당신만의 평화로운 안식처로 들어가시기를 바라며 저 이야기꾼도 이제 이만 물러나 당신의 편안한 꿈길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박씨 부인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당신의 꿈속에는 매화꽃이 활짝 핀 인덕당의 넓은 마당이 펼쳐져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그런 행복한 꿈을 꾸시고 내일은 그 꿈보다 더 아름다운 현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밤이 늘 박씨 부인의 마음처럼 안온하고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저 멀리 사찰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며 깊은 밤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으니 당신의 의식도 이제 그 고요한 소리를 따라 가장 깊은 무의식의 세계로 자유롭게 유영하며
휴식에 바다에 몸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은 박씨 부인의 자애로움으로 가득 채워져 내일은 더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당신이 가는 길마다 복된 인연들이 꽃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내리고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자신만의 요람 속에서 오늘 이야기의 여운을 느끼며 달콤한 잠에 드십시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은 당신이 주인공이 되는 멋진 하루를 맞이하세요. 박씨 부인이 10년간 일구어낸 그 축복의 기운이 지금 당신의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항상 보이지 않는 선한 힘들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지쳐 마음이 추울 때면 오늘 들려드린 이 송장집의 기적을 떠올리며 당신의 내면에도 이미 그런 위대한 힘이 잠자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밤하늘의 은하수가 당신의 길을 밝히고 소백산의 정기가 당신의 몸을 회복시켜 줄 것이니 이제 정말 모든 긴장을 풀고 평안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빛나고 향기로운 매화꽃 같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꾼의 목소리도 당신의 고른 숨소리에 맞추어 점점 멀어지려 하며 당신의 꿈속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 그때는 더 밝고 즐거운 이야기로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씨 부인의 집 지붕 위에 내려앉은 달빛처럼 당신의 머리맡에도 하늘의 평화가 내려와 당신을 지켜줄 것이니 걱정은 모두 바람에 날려보내고 가장 안락한 잠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세요. 당신의 밤이 오늘 이야기처럼 정의롭고 따뜻하며 보람되기를 마지막으로 기원하며 저도 이제 인사를 올립니다. 고운 꿈 꾸시고 평안히 주무십시오. 진정한 복은 외부가 아닌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소백산의 고요한 밤이 당신을 깊은 안식으로 인도하며 박씨 부인이 마지막으로 덮어준 그 포근한 이불의 감촉이 당신의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잠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 속에 남겨진 이 인덕의 이야기가 내일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넬 따뜻한 말 한마디와 친절한 미소의 밑거름이 되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가꾸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득한 잠의 세계로 빠져드시어 당신의 영혼이 가장 평화로운 상태로 쉬게 되기를 바라며 저의 마지막 속삭임을 끝으로 이야기를 맺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밤이 되십시오. 인덕당의 매화 향기가 당신의 꿈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잘 자요.